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청약과 매매 등 아파트 시장에서 3040 세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군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초품화라는 말도 있듯이 학교가 가까운 곳의 주택은 전통적으로 인기 지역인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네, 뭐 과거나 그랬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초품화, 그러니까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 보통 초품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닐 때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장과 사는 곳과 좀 가까워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직주 근접이 뭘까? 학교랑 가까우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아이들도 덜 피곤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 입장에서 안전.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나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초품화를 선호하게 되고 아파트를 이제는 보통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이 초품화를 가지고 있느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느냐가 또 주요한 값어치 중에 가치 평가할 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은행법 개정안. 네,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준비금, 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적 비용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마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주담대겠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실 때에 그 대출 금리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이제 많은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일단 은행에서 책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은행들이 정하는 이제는 대출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금리 플러스 이 가상금리를 플러스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고객들한테 돌려줄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해서 최종적인 나의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행들이 얘기하는 이 가상금리 이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서 가상금리가 책정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유동성 프리미엄, 그 다음에 신용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은 은행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는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자본 비용, 거기에다가 법적 비용까지 이제는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적 비용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은행법상의 지급 준비금,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보험 들어서 보험료가 나가요, 은행들이. 여기서 네. 얘기하는 예금자 보험료가 또 가상금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국회 통과됐던 내용이고 여기서 네. 말하는 뭐 보험료, 법적 출연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금 이런 네. 것들이 이제는 가상금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적 준비금, 법적 비용을 이제는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겠다. 아니면은 빼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는 주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요번에 인상이 됐어요. 네. 0.5%에서 1%로 인상이 됐는데 요 인상분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제는 주요 내용 나오고 있죠.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부 반영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증기금, 그러니까 신보와 기보를 얘기하는데요. 네. 신용보증기금과 이제 기술보증기금인데 여기에 출연금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료의 이렇게 50% 이상 반영 금지됐고 네. 교육세 같은 경우도 인상분 반영 금지되면서 한마디로 은행들이 내야 될 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은행들이 이 부분을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는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상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개정은행법이 시행이 되면 4대 시중은행의 비용은 매년 2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은행들의 당연한 생리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본인들의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이 비용을 은행들이 이제 떠안기 싫으니 이거를 전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고소득자나 고신용자들에게 이제는 선별적으로 대출하는 아마 분위기는 아마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 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은행들은 그만큼의 이제는 적자라기보다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네. 2조 한 1,3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합니다. 예, 상당하죠. 4대 시중 은행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은행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 할까? 우리들이 다 내야 될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은행들 입장에서 또 재무 건전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2조 원 정도가 만약에 이제 비용으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은행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좀 부담을 지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누구한테 은행들이? 네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네. 이 비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2조 원 정도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럼 은행들은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는 은행들은 볼멘 목소리 하는 거죠. 네. 이거 비용 생각지도 않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취약해진다, 이래서 이제는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네. 은행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출이 좀 위축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대출 심사를 좀 깜깜하게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소득층이라든지 이제는 고신용자들에게만 사실상 이제 대출해주고, 왜냐하면 이 가상금리를 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잘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만 사실상 대출을 해주고, 네. 저소득자나 아니면 저신용자들에게는 약간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가상금리를 못 받으니까 많이 은행들은 그러면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총량까지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너무 손쉽게 돈 벌잖아요. 네. 대출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담보 걸어놨잖아요. 네. 뭐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이제 이자 수익을 내는데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 은행들도 손해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출 총량은 아마 법에 정한 대로, 정부가 정한 대로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수수료를 이제 가상금리를 더 못 받게 했다고 해서 총량이 줄어든다, 대출을 뭐 줄어들게 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고, 대출은 총량은 계획대로 가되 다만 골라서 들어갈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신용자들만 대출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결국에는 내년도에 보면은 이제 취약 계층이 좀 대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거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6월부터 아마 이제는 시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변동형 같은 경우는 코픽스를 추종을 하는데요. 네. 이 코픽스가 올랐어요. 시장 금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시중은행이 이제 가중평균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픽스가 이제는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형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동형은 코픽스, 그다음에 고정형은 5년짜리 이제 은행채 네네.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변동형이잖아요. 그럼 이 코픽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0.2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의외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기 아니냐 그랬을 텐데 아시겠지만 분위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동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의 이제 주담대 변동금리가 지금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하단이 이제 4%대 이제 진입을 했고 3년 만에 최고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가셔갖고요 주담대 안 받는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놀라세요.
아니 금리 인하기라면서 이렇게 높아요 이러실 텐데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최저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막 진짜 부동산 엄청 떴을 때 그때 하락기에 그 당시에 뭐 2% 금리, 그러니까요. 1% 금리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이 주담대가 거의 4%대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변동형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미 변동형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럼 나의 금리도 갑자기 많이 올라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일 텐데.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그게 걱정이신데 이제 코픽스라는 거는요. 일단 신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기준 코픽스가 따로 있거든요. 요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나 네. 지금이랑.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도 천천히 오를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할 필요 없고 새로 내가 지금 변동금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예, 바로 반영되다 보니까 네. 좀 높은 금리로 이제는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런 금리에, 그러니까 주담대의 금리의 분위기를 이제 잘 보셔야 뭐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아니면 뭐 투자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률 방송 항상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11호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풍선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예, 풍선 효과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저는 풍선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통계를 가보니까 잔액 네. 추이가요. 12월 11일 기준입니다. 이게 시중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봤더니 40조 7,600억 원 지금 나오고 있죠. 40조 한 7,582억 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12월 1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마통이란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일단은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거기서 빼서 쓰는 거고 어차피 대출입니다. 이것도 신용대출로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이유는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기간에 많이 늘었거든요. 또 근데 전체적인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어요. 늘긴 늘어도. 근데 생각보다 마통이 많이 늘었던 이유는 일단 아시겠지만은 뭐 주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가상화폐 이게 투자를 위한 대출. 예, 단기간에 네.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네. 주식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일단 마통을 많이 뚫어놨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또한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내가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다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 통장 미리 좀 만들어 놓자.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잔액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약간 성향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분도 계시고 투자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케이스예요. 보수적인. 보수적인. 저는 한 번도 마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오. 한 번 뭐 마통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빚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마통이란 건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마이너스 통장 만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공격적으로 가서는 거는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네.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마통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헐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3만 8천 명에 달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대출 절벽이 조금 누그러질까 궁금한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이거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란 건 뭡니까? 나의 미래에 써야 될 돈인데 이게 그거를 깨서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해서 네. 일단 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제는 주택 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인원이요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3만 8천 명 정도 되고 금액으로 봐도 이게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입니다.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는데 그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3만 8천 명이 된다는 얘기고 1조 8,396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무슨 얘기냐? 내가 미래에 받아야 될 돈을 깨서 지금 이제 주택 구입으로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좀 얻어가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힘들다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죠. 맞습니다. 퇴직연금은요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연금이다 보니까 네. 중도 인출, 중도에 깨는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목록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가야 돼요. 급하게 써야 돼요. 요거는 돼요. 중도 인출. 또 하나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DC형 아니면 IRP 여기서 이제는 중도 인출해갖고 주택 마련을 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급함을 느낀다는 거죠. 미래에 내가 받아야 할 이 값어치를 지금 깨고 현재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당겨서 지금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현황을 이런 통계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청년들 이 중에서요, 여러분 30대와 40대가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다 공감을 하세요. 아,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이 통계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이번 은행법 개정은 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에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불공정 행위다라고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혼인, 출산, 절벽. 대출 절벽에 이어서 혼인, 출산, 절벽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한 흐름 같은데 동일한 나이를 기준으로 1990년대생의 혼인 비율이 1980년대생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요, 국가 데이터처,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청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료를 발표한 건데, 2015년부터 2023년도 인구 동태 패널 통계 결과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제 이제는 남성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32살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요. 보통 저도 그때쯤 결혼한 것 같아요. 32살, 3살 때 결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국가 데이터처에서 32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32세와 현재의 32세를 이제는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83년생 32세까지 42%가 이제 결혼한 반면 91년생 같은 경우에는 24%만 결혼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32세가 9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34세, 32세, 32세가 24%만 사실 결혼한 상태고 이게 83년생 그러니까 그 전에 83년생 32세 때죠. 그때가 그러면은 그때 한 8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 42%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32세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결혼하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가 지금 나왔고, 지금 자료화면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는 몇 년 후에 3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 2015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83년생, 그때가 3년 뒤에 24%가 결혼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니죠. 이거 88년생이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83년생 3년 뒤에는 15%만 결혼했다. 그 뜻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도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3년 뒤에 그 결혼한 건수를 봤더니 그만큼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갈수록 뭐가 안 되느냐?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통계에서 보여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소득이라든지 주택 소유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결혼 건수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저도 이번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이제 소득을 봤더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득이 높으면 결혼을 한다. 결혼한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평균 근로소득자의 평균치 이상으로 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한다더라.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무주택자들보다 결혼을 더 많이 했다더라. 이게 이제 통계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국가데이터처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확실히 이제 소득이 높거나 그 다음에 내진발을 하신 분들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그 아니신보다 빨리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보면 결혼의 뜻이 없거나 또 주택 구입 비용,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결혼을 해도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은행권만 하더라도 최근 조기 퇴직 경향이 뚜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 다니실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점점 더 은행 점포 줄어들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장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리테일 쪽, 그러니까 현장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은행 가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는 희망퇴직이 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목격이 되었고 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네. 실제 은행권의 희망퇴직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40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온 상태예요. 만약에 은행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0대 초반까지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퇴직이 현실화됐다는 거고 이런 점들이 은행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특별 뭐 A 은행이라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제가 됐죠, 최근에. 예, 최근에 네. 이제 화제가 됐던 네.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점장 이상은요 근속 15년 이상 67년 이후 출생자가 희망퇴직 대상으로 들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4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근속 15년 이상 85년생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에요. 85년생. 85년생.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78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은행 뭐 다녔으면은 나하고도 남을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놀랍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정도로 조기 퇴직, 희망 퇴직이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은행권의 특수한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지점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금융 대부분이 지금 거의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핀테크라고 해서 그래서 다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인력이 필요 없는 구조로 가고 더더욱 AI 시대가 도래하고 이 AI 시대가 더더욱 확산될수록 이런 특별히 또 이렇게 은행 이 직군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희망퇴직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때문에 입사와 동시에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은퇴 후 기대하는 적정 연금 수령액이 부부 2인 기준 월 34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실제 예상하는 수령액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도 아마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내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자산운용사가 자사 고객들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모집단이요 3,36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 모집단으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적정연금 수령액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 2인 기준으로 349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최소한 349만 원 정도는 퇴직연금으로 한마디로 내가 연금 생활할 때 필요해라고 이제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금액은 221만 원으로 이제는 조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괴리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요. 이게 퇴직 전에 조사한 게 아까 348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퇴직 후에 퇴직을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분들한테는 40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적정 금액.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네. 405만 원 정도의 이제는 이렇게 기대치를 이제 밝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물가가 높다 보니 더 필요해라고 느꼈던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예상하는 은퇴 후의 연금액이 아까 자료에도 나왔었죠. 2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나는 얼마 받지?라고 이제는 따져 보니 221만 원 정도가 이제는 될 것 같아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 네. 그보다 안 되실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더더욱 큰 거고. 적정 수령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349만 원 얘기했잖아요. 128만 원 괴리감이 나온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직업별 격차를 좀 봤더니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법인 대표는 294만 원 차이가 있어요.
오, 네. 그럼 법인 대표하면 돈 잘 벌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을 잘 준비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괴리감이 크다는 그러네요. 거는 240만 원짜리 차가 난다는 얘기는 법인 대표들이 생각보다 은퇴 준비를 안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직장인들은 오히려 괴리감이 적습니다. 회사원은 127만 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가지고 연금 상품을 든다든지 네. 회사에서 들어준다든지 네. 뭐 DB형, DC형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금이 갖춰진 상태인데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는 뭐 자기가 회사 차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네. 근로자로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상 이게 자영업과 똑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 네. 보면 1인 법인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 준비를 잘 안 하시는 케이스가 많구나.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변호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변호사님 똑같습니다. 자 만나보면은요. 퇴직 준비 별로 안 해놓으세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뭐 은퇴가 없으니까 네. 난 60세 이상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미있는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노후 준비 수준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수준을 잘 준비해놨냐 했더니 78%가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현실성이 있는 거죠. 네, 노후 준비 부족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소득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서 내가 노후 준비를 잘 못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비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응답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 저도 사실 지금 은퇴 이후의 그 삶이 준비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준비를 네.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노후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혹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차곡차곡 준비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정말 멀리 내다보고 꼼꼼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그래서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적연금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연금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시고 공부도 막 하시고 그럴 텐데 이제 3층 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기본이 국민연금 깔고 가는 네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RP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드는 DB형, DC형 이렇게 개인의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는 3층 연금이 뭐예요? 이제 개인연금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적연금 붙여서 이제는 보통 이렇게 3층 연금을 쌓아가는 건데 저는 이런 3층 연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사적연금, 민간연금 상품도 활용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까지 해서 4층 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나의 은퇴 후에 현금에 대한 이 플로우,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권유드리는 게 이러한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시라. 아시겠지만 뭐 재테크 관심 분들은 아시겠지만 IRP랑 저축연금 이거 합쳐서 9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이거는 12월 말까지만 맞아요. 들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900만 원 받기 위해서 900만 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런 그런 IRP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같이 좀 운용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적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까지 좀 뜨거운 논란이 된 게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어떤 국가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노후소득 보장체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건보료가 국민연금에만 부과되고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제 사적연금에 대한 그 이윤이죠. 그러니까 사적연금을 든다고 해서 건보료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에서 나온 소득 이거는 사실 면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소득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소득으로 잡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는 그것도 소득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론 연금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어차피 2천만 원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 2천만 원 넘어가면 월 한 1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7만 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거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나는 건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는 이제는 직장 그 피부양자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빠지다 보니까 건보를 폭탄 맞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도 아마 좀 정부가 해결을 좀 나서야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사적연금에 대한 이 소득에 대해서도 좀 저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부과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금 받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한국 부자. 네, 좀 전까지 조기 퇴직, 또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한국 부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부자다. 부자일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금융자산의 정의를 먼저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나이 때가 과거에 그 공부를 했었을 때 금융자산 하면 대부분 현금 자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10억 통장에 넣어놓으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은 예금 플러스 뭐 펀드,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했던 것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내가 주식 투자, 그다음에 뭐 저축한 거, 뭐 외국에 투자했던 것들 이런 거 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저희 나이 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 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금융자산 다 포함이다. 그러니까 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 물론 굉장히 많죠. 이게 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3만 명에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47만 명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산이 증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국가 경제가 커지고 당연히 이제 자산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이게 현금만 생각하면은 와 그렇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펀드 다 포함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융자산이 많아지는 분들이 빠르게 이제 늘고 있다는 거고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됐다고 합니다. 1인당 자산 규모를 봤더니 금융부자 1인당 평균 자산이 한 64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어가신 분들이 그 정도 있다는 거고 네. 실제 이제는 평균적으로 자산을 얼마 갖고 있냐 봤더니 64억 원 정도 금융자산이 1년 전보다 3억 1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부른다. 맞습니다. 예, 이런 네. 구조가 지금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금융자산을 봤더니요. 60%가 이 대부분의 이 10억 원을 넘어가시는 금융자산 부자들에게 좀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번에 통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물어봤더니 네. 그게 10억 원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진짜 은행에 10억 원만 있어도 부자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억 원 돼야 부자군요. 예, 100억 원은 부동산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부동산 50억 원, 그다음에 금융자산에 한 40억 원, 기타 자산 8억 원 정도. 야, 요 정도 있어야 부자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 높은 인식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흥미로운 변화는 부자들의 투자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이 1년 이내 단기 고수익 투자처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주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만 해도 부동산 투자 이익이 부를 축적하는 주요 방식이었는데 주식 시장으로 변화했군요. 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여러분 좀 이 뉴스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서 뭐를 보느냐 이거죠. 단기 투자를 봤을 때는 부자들이 금융자산 10억 원 넘어가신 분들이 응답하기를 주식이야.
라고 이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할 때는 주식, 그다음에 금보석, 그다음에 거주용, 주택 순으로 이제는 나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이 단기 자금으로서 돈을 굴릴 때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중장기 투자도 응답자의 한 49%가 주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와 좀 다르다. 과거에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한국 부자들 어떻게 부자 됐나 보면은 공통점이 부동산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네.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부의 축적 방식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이익 비중이 45%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사업과 주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폭등기를 경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으로 과거만큼 수익 내기가 네. 힘들다. 벌어도 그만큼 세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도 좋지만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 어차피 부동산 양도세 세거든요. 근데 주식은 아시겠지만 50억 원 이하면 장도세도 안 냅니다. 주식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식으로 이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 종합소득으로 가려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2천만 원까지는 제로입니다. 사실상 네네. 세금 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금융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더욱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산 증식의 방법을 봤더니 저 이제 놀랐던 게 뭐 아까 말했던 주식도 있지만 네. 사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확실히 사업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도 이 통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저축을 잘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만 갖고 있으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은행에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한 2.1%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환율이 계속적으로 1,470원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2.1%라 그러면 내 소득이 최소한 이 물가 상승만큼은 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현실적으로.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고.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 그러면 이게 5년치, 3년치, 5년치, 뭐 7년치 쌓여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소득은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앉아서 지금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본을 자산으로 빨리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게 부동산 이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강달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미국장에 투자하는 거죠. 이제 상품에 대한 수익도 누릴 수 있고 환테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자산으로서 바꿔놓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은 현금은 갖고 있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손해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겠지만 위험을 위해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확실히 자산으로서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정부, 초전도, K바이오 등 4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 헬스케어, 또 K컨텐츠를 4대 핵심 축으로 한 성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말대로 현 시점이 인구 구조 변화와 또 투자 위축, 생산성 둔화로 이 잠재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골든타임의 문턱에 와 있는지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뭐 정부가 4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겠다. 그럼 대부분 그러시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힘을 쏟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선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항상 금융투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돈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 4대 분야가 내년에 재정 지출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굉장한 그 뜨거운 분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죠. 아, 정부가 여길 투자한다 하니 그럼 나도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런 쪽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왜 정부가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잠재 성장률이 점점적으로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뭐냐 그러면 물가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성장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라는 거예요. 내년 잠재 성장률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시간이 갈수록 0%대의 잠재 성장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아, 기술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인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할 사람이 없죠. 네. 노동력 없습니다. 점점 좀 줄어들죠. 그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머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네. 해외로 계속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자본이 빠져나가죠. 생산적 측면도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 이런 어떤 법률들, 네. 노동 시장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사실상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와중에서 4대 분야에 대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과감한 투자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선 초전도체는 국가전략 첨단 소재 부품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초전도체는 정말 꿈의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초전도체 그럼 보통 얘기하면 언론에 보면은 그런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석이요, 예, 뭐 물질이 금속이 막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초전도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화면 엄청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전기 저항이 제로인 거죠. 예, 보통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충전한다, 뭔가 이렇게 충전한다 그러면 네. 전기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인데, 근데 이제는 이 특정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전도체가. 지금 초전도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영하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 본다 그러면 양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얼려놓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영하 상태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구현이 됩니다. 네. 문제는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상온에 살잖아요. 네. 영하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이제는 개발해야 되고 네. 저기서 나오겠죠. 자료하면 영하 196도 이상에서 초전도체 유지하는 고온 초전도체 자석 기술 고도화 집중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온에서 존재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거고 그걸 그게 위해서 지금 투자를 그쵸, 하겠다는 그걸 거죠. 위해서 지금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5년 안에 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2030년까지 해서 5년 안에 이거를 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뭐 정부의 계획은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2030년까지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가능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는 실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기초 연구 분야를 탄탄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실증 분야에서의 투자가 늘려가겠다라는 네. 정도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한 방향성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초전도체는 앞으로 꿈의 소재입니다. 네. 이 저항이 0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를 충전해도 저항이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충전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에너지가 전달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는 도중에 당연히 저항도 없고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네. K-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히 임상 3상 단계에서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막대한 자금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좀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 시장 구조가 좀 달라질까요? 예, 저는 이것도 올바른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의학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많이 얘기 들으셨죠?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임상 1상은요. 일단 내가 약을 개발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건강한 사람에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네. 임상 1상이에요. 근데 임상 2상은요. 이 정말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모집단이 좀 작습니다. 많아봤자 100명, 200명, 100명, 100단이에요. 근데 임상 3상은 이제는 아픈 사람 대상으로 하되 1000단위입니다. 이게 아픈 사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아놓고 대량으로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비용이 천문학적인 그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은 이거 임상 3상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은요.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임상 3상을 할 수 있도록 펀드 자금 몰아줄게. 임상 3상까지 가. 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는요. 기술 개발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팔아버립니다. 임상 3상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하고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기술 라이센스 주고 팔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약 정말로 인류에게 필요한 약까지 개발해. 그래서 이제는 이 임상 상상 갈 수 있도록 펀드 자금을 이제 몰아준다는 것.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K 컨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4,300억 원의 펀드를 투입하고 세액 공제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운영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막대한 자금이 산업 현장에 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너무 방향성이 좋긴 좋은데 네. 이제는 어떤 거냐면은 외국도 하고 있어요. 외국도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만들 때 세액 공제 다 들어가거든요. 한 20에서 30% 정도. 네.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는 지원을 세액 공제 해준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는 그거보다 그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세액 공제보다는 이 인프라 조성, K 콘텐츠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 150조 굉장히 뜨겁죠. 대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인프라 금융 투자, 인프라 투자에 이제는 50억 원 정도, 50조 원이 이제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눈에 띄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내년도에 이런 AI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K 컨텐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년 투자의 방향성이 좀 많이 잡히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실제로 민간 투자 유도 효과가 궁금합니다. 이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얼어붙은 민간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 펀드라는 거는 정부도 보증을 쓰지만은 이제 민간에서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민간 투자 유도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상반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민간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부작용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몇 군데 시설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반도체, 네. AI, 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아까 나왔잖아요. 150조 투자한다. 네네. 그럼 민간 투자가 거기만 몰려요. 딴 데로 안 가고 또 소외되는 분야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소외된 분야가 꼭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게 민간 투자가 또 정부 투자와 맞물려서 저런 쪽, 뭐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만 또 민간 투자가 들어가고 딴 데는 다른 분야는 민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 펀드에 대해서 이 150조 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 과학 쪽에 더더욱 투자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를 좀 특화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으로 본다면 역시나 AI 산업인 거죠. 지금 AI 산업에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있죠. 그거 왜 그러느냐? 1등, 2등이 안 되면 산업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에 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AI 산업에서 밀리면은요, 미래의 먹거리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민 펀드 적절하게 잘 나와줬고 더 많은 금액이 이제는 펀드로 모아져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라든지 AI 산업, 반도체 산업, 또는 디스플레이, 바이오 쪽에 이제 과감한 투자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부 주도의 4대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으로 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씨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